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일본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자국어보다 한글이 더 쉽고 편리하다는 한글 입덕 현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 한자 1000개를 외우느라 고통받던 10대들이 단 24개의 자모음으로 이루어진 한글의 효율성에 매료되어 자발적인 학습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특히 도쿄의 한 여고생은 한글은 디지털 시대의 완벽한 문자라는 칼럼으로 전국 언론사 고등부 공모전에서 수상해 일본 교육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류를 넘어 문자 자체의 매력에 빠진 일본 청소년들의 놀라운 한글 사랑,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도쿄 시부야구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모리유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여고생이지만 한 가지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한다는 거예요. 방과 후에는 주로 K-팝 뮤직비디오를 보거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친구들은 제가 한류 오타쿠라고 놀리기도 하지만 전 그런 호칭이 전혀 부끄럽지 않답니다. 오늘도 교과서를 펼쳐들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주에 있을 한자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서 집중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교과서에 빼곡히 적힌 한자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읽을 수 있어? 쓸 수 있어? 하고 말이죠. 아, 이건 읽을 독인지 을풀 영인지 비슷하게 생긴 한자 때문에 머리가 아팠어요. 고등학생이 되면 교육 한자 1006자를 모두 알아야 한다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게다가 야마구치 선생님은 시험에 틀리는 한자마다 3번씩 반복해서 쓰라고 숙제를 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숙제를 메모하려고 했어요. 한자 복습이라고 일본어로 입력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죠. 히라가나로 치면 화면에 여러 한자 조합이 나타나고 그 중에서 제가 원하는 한자를 선택해야 했거든요. 작은 화면에서 비슷한 한자들 중에 고르는 일은 늘 스트레스였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 거지? 도대체 몇 글자를 외워야 하는 건데 투덜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문득 옆자리에 앉은 미카가 한국 아이돌 그룹의 포스터가 붙은 공책을 보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카도 저처럼 한류 팬이었죠. 유이, 넌 한국어 공부는 안 해? 미카가 물었어요. 노래 가사나 인터뷰를 이해하려면 한국어를 알아야 하지 않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전 BTS의 뮤직비디오를 자막 없이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어 자막을 보는 것보다 원어 그대로 들으면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질 것 같았죠. 그래, 내 말이 맞아. 한국어를 배워볼까?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또 다른 문자를 외워야 한다니. 이미 한자 암기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새로운 언어라니. 하지만 좋아하는 가수의 말을 직접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날 저녁 유튜브에서 한국어 입문 강의를 찾아보았어요. 첫 번째 영상의 제목은 한글 자음과 모음 10분 만에 배우기였죠. 10분. 농담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화면에는 자음 14개, 모음 10개가 전부인 한글 표가 나와 있었거든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게 다야? 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하다고? 믿을 수 없었어요. 일본어에서 기본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 거기에 수천 개의 한자를 외워야 하는 저로서는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동영상을 계속 보니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나왔어요. 기역과 아가 만나 가가 되고 니은과 이가 만나 니가 된다는 설명이었죠. 너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서 어릴 때 알파벳을 배울 때보다 더 직관적으로 느껴졌어요. 밤새도록 한글 기초를 공부했습니다. 자모음표를 출력해서 벽에 붙여두고 하나씩 발음해 보았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발음하면서 손으로 따랐으니 금방 외워지더라고요. 일본어 한자를 외울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미카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제 한글 기초를 모두 배웠어. 너무 쉬워서 놀랐어. 미카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죠. 하루 만에? 정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한글로 미카라고 써보였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한글 생각이 자꾸 났어요. 국어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한자를 쓰실 때마다 한글이었다면 얼마나 간단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는 본격적으로 한글 타자 연습을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찾은 한글 자판 이미지를 인쇄해 노트북 키보드 위에 올려두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일본어 입력할 때처럼 여러 후보 중에서 고르는 과정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치기만 하면 되었거든요. 이건 그냥 발음대로만 치면 되잖아. 너무 편해.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한국 음악 가사를 한글로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적었지만 연습할수록 속도가 빨라졌죠. 일주일 정도 연습하니
이제 한글 입력이 일본어보다 더 빠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SNS 메신저에서 제 닉네임을 유이를 한글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한국 친구가 그건 유이가 아니라 유지라고 발음한다고 알려줬어요. 조금 부끄러웠지만 또 하나 배웠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느새 저는 한글 입력에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놀라운 건 제 손가락이 생각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거였죠. 한국 가수의 새 노래가 나오면 가사를 듣자마자 한글로 받아 적는 게 취미가 되었습니다. 이건 마법 같아.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어요. 일본어로 메시지를 쓸 때는 항상 중간에 멈춰서 한자 변환을 확인해야 했는데 한글은 그런 과정 없이 쭉 입력할 수 있었거든요. 이 놀라운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서 미카와 요코, 나오 3명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너희도 한번 해봐. 정말 신기해. 제 노트북을 내밀며 말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친구들도 잠시 후 웃음을 터뜨렸어요. 진짜다. 이건 그냥 소리 나는 대로만 치면 돼. 요코가 놀라워했죠.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4명 모두 메신저 닉네임을 한글로 바꿨어요. 다음 날 학교 도서관에서 일본어의 역사에 관한 책을 찾아봤어요.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일본 전통 타자기의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했거든요. 무려 2,000개 이상의 키가 달린 거대한 기계였어요. 이건 고문이야.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는 이런 기계로 문서를 작성했다는 걸 생각하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그 타자기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시절에는 문서 작성 전문가가 따로 있었단다. 보통 사람들은 쓸 줄 몰랐지. 아버지의 말씀에 더욱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 교과서에 나오는 한자들 읽을 수 있으세요? 궁금해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보여드렸어요. 아버지는 몇 개 읽다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솔직히 몇몇 한자는 나도 가끔 헷갈린단다. 너무 자주 쓰지 않는 것들이라. 그 순간 의문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문자 체계를 계속 사용하고 있을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로 일상생활에서 한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이걸 쓰고 있을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학교에서 힘들게 외우는 한자들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리포트를 작성하려면 도서관에 가서 전문 타자기사에게 부탁해야 했단다. 비용도 꽤 들었지. 그 말을 들으니 지금의 디지털 환경이 얼마나 편리한지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아버지, 우리말은 왜 이렇게 복잡한 문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의문을 물었죠.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역사적인 이유지. 일본어는 원래 문자가 없었는데 중국에서 한자를 들여왔거든. 그런데 일본어와 중국어는 언어 구조가 완전히 달라서 여러 방식으로 한자를 차용했단다. 그러다 보니 점점 복잡해진 거지. 그 설명을 들으며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문자라고 했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창제되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더 자세한 자료를 찾던 중 우리 일본어와 한글의 디지털 입력 효율성을 비교한 연구 논문을 발견했어요. 놀랍게도 한글 입력은 일본어보다 약 3배 빠르다는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논문을 읽으며 감탄했어요.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현대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효율적이라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저녁에 숙제를 하다가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한국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 용기를 내어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으로 짧은 글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고등학생 유이입니다. 한글이 너무 편해요. 바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서 오세요. 일본에서 한글을 배우고 계시나요? 한국어 공부 화이팅! 등 따뜻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 댓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한글은 과학이에요. 세종대왕님이 과학적 원리로 만드신 문자거든요. 그 말에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과학적인 문자. 이 표현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그동안 문자는 그저 암기해야 할 대상이었는데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문자라니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글과 한국어에 매료되었어요. 이제는 짧은 한국어 문장을 만들어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요. 학교에 갔어요. 친구들을 만났어요. 서툴지만 제가 직접 쓴 한국어 문장이었죠. 댓글에는 항상 응원과 작은 교정이 함께 왔어요. 날씨가 좋았어요가 더 자연스러워요. 잘하고 계세요.
같은 댓글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친구들이 한글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였어요. 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문화적 자부심의 원천이었죠.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날은 우리에게 국경일이에요. 문자를 기념하는 국가 공휴일이죠. 문자를 기념하는 공휴일.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학교 컴퓨터실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세종대왕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찾아봤어요. 영어 자막이 있는 영상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당시 민중들이 글을 몰라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려 했던 거였어요. 영상 속 해설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리석은 백성이 말은 하여도 글자를 모르는 것이 안타까워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문자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미카와 요코에게도 이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얘들아, 이거 봐, 한글은 백성을 위한 문자래? 친구들도 흥미롭게 영상을 시청했죠. 요코가 말했어요. 정말 멋있다. 그 시대의 일반 사람들을 위한 문자를 만들다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셋이었지만 곧 반 친구들 몇 명이 더 합류했죠. 방과 후에 도서관에 모여 함께 한글을 연습하고 간단한 한국어 회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종대왕님한테 배우는 거야.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600년 전의 혁신이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어 스터디 그룹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저희는 학교 축제에서 작은 한글 전시회를 열기로 했어요. 한글 과학적인 문자라는 제목으로 한글의 역사와 원리를 설명하는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에 대해 더 깊이 조사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발견은 한글 자음 모양의 원리였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에 정말 감탄했어요. 이건 정말 과학이야. 자료를 읽으면서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600년 전에 이미 발음 기관의 모양을 관찰하고 그것을 문자에 반영했다니. 그 발상이 너무 혁신적이었어요. 한국인 온라인 친구에게 이 사실을 물어보니 그는 네, 그래서 한글은 소리의 과학이라고도 불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더욱 감동했어요. 소리의 과학이라니 정말 멋진 표현이었습니다. 축제 당일 많은 학생들이 저희 부스를 찾아왔어요. 특히 일본어 선생님이셨던 사토 선생님도 오셔서 오랫동안 전시물을 보셨죠. 유이, 정말 흥미로운 연구를 했구나. 일본어와 한국어는 문법은 비슷하지만 문자 체계는 이렇게 다르다니 놀랍구나. 선생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질문했어요. 선생님, 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한자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사토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전통과 문화적 연속성 때문일 거야. 하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이구나. 언어는 결국 소통을 위한 도구니까. 그날 밤, 일기장에 처음으로 한글로 일기를 써봤어요. 아직 서툴지만 생각보다 쉽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게 신기했습니다. 오늘 학교 축제에서 한글 전시회를 했다.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다. 기분이 좋았다. 한글로 글을 쓰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배우는 글자가 누군가를 위해 만들어진 문자였다고? 일본어는 배워야 하는 문자였지만 한글은 쓰라고 만들어진 문자였던 거죠. 이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종대왕은 어떤 마음으로 한글을 만들었을까? 아마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하니 따뜻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학교 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이제 제 책상 서랍에는 항상 한글로 된 메모와 가사 해석이 빼곡한 노트가 들어있었죠. 수업 시간에 흘러나오는 생각들도 가끔 한글로 적곤 했어요. 일본어 시험을 준비할 때조차 한글의 원리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한자를 외울 때 그 발음을 한글로 적어두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새 한글은 재학습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어 동아리는 점점 커져서 이제 15명의 회원이 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회장이 되었고 매주 목요일 방과 후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부모님도 제 변화를 눈여겨보셨어요. 어느 날 밤 아버지께서 물으셨죠. 유이, 요즘 한국어에 그렇게 빠진 이유가 뭐니? 단순히 케이팝 때문인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요.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가 너무 흥미로워요. 배우기 쉽고 쓰기 쉽고 디지털 시대에 정말 편리해요. 제 진심 어린 대답에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재미있는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가족 한국 여행은 어떨까? 유이가 통역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테니.
그 말에 저는 너무 기뻐서 펄쩍 뛰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한글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볼 수 있다니.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온라인으로 더 많은 한국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어요. 그들과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도 늘어갔죠. 특히 서울에 사는 지민이라는 친구와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유이야, 내가 한글을 그렇게 좋아한다니 신기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지민의 메시지를 읽으며 종종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새삼 깨닫곤 했어요. 한글 학습 6개월 차가 되었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일본의 한 청소년 잡지에서 주최하는 에세이 공모전에 참가하기로 한 거예요. 주제는 자유였고 저는 한글을 배우며 깨달은 문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에세이를 쓰면서 저는 지난 6개월간의 경험을 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 시작한 한글 공부가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죠. 한글은 단순히 K-팝 자막을 넘어서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준 문자였다. 이 문장으로 에세이를 시작했어요. 한글이 어떻게 디지털 시대에 효율적인지, 어떻게 학습하기 쉬운지,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 창제의 철학적 의미가 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솔직하게 썼습니다. 600년 전 한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가 오늘날 17살 일본 소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에세이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제 글을 읽은 미카가 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야. 유이, 내 진심이 느껴져.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에세이를 공모전에 제출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제 에세이가 청소년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된 거였죠.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문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글이다. 학교에서는 제 에세이가 게시판에 붙었고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일본어 선생님께서는 국어 수업 시간에 제 글을 소개하시며 말씀하셨죠. 언어와 문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이의 글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수상 이후 저는 더 큰 꿈을 갖게 되었어요. 장래의 언어학을 공부해서 디지털 시대의 문자와 언어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서로 다른 문자 체계가 사용자의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저는 매일 조금씩 한국어 실력을 키워나갔어요. 이제는 간단한 한국 소설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도서관에서 한글로 된 책을 읽을 때마다 문자가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다시 한번 느끼곤 했습니다. 읽을 수 있다는 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제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은 문장이에요. 한글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제 경험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일본의 한 고등학생이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효율성에 매료되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단순한 한류팬에서 시작해 언어학도를 꿈꾸게 된 오늘의 사연은 한글의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600년 전 백성을 위해 만드신 한글이 오늘날 일본 청소년들에게까지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한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